미국 한인사파 주요 이슈를 다루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KBTV 뉴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진단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이렇게 아무래도 한미 그 첫 번째 정상회담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성과와 과제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도 또 많은 수고가 있으셨죠? 뭐 수고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네네. 우리 출신 국가의 대통령이 새로 오시니까 미국 정치권에 우리 한인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들한테 환영해달라. 넘어서 당신들 친구 의원들을 좀 끌어들여서 환영 결의안을 내달라. 그리고 의회에서도 좀 초청을 해달라. 뭐 이런 거 잘 됐어요. 여러분 이번에 하면서 이제 미국의 전국에 있는 한인들이 정치 참여하고 자기 지역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그래도 좀 내놨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분도 있을 겁니다. 진짜 그런가. 그런데 몇몇 분들이 했기 때문에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이 돼서 대통령 방문해가지고 둘째 날 오전에 의회에 들어가서 일정을 했죠. 그 의회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한국의 새 권력이 들어온 다음부터 새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한미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새로 됐죠. 한국 대통령도 새로 됐죠. 많은 기간, 적어도 만 4년을 같이 가는데 이 두 대통령이 좋은 사이가 돼야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편안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서 세금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먹혔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한인 동포들 이전하고 다르다. 참 고맙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첫 번째 그 방문지를 그 장진호 기념비를 방문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그런 활동과 또 남겨진 어떤 과제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날 일정이 그 해병대 박물관에 가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를 하시면서 연설 중에 얘기거리가 됐잖아요. 나는 그 피난 미국 군인이 살려준 그 당시 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대통령이 돼서 왔습니다. 내 자체가 한미 관계입니다. 그때 그 해병대 부대 철수하면서 민간인들을 먼저 살리자라는 미국 군인의 그런 그 숭고한 가치가 아니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됐겠냐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린 너무 신났죠. 그 메시지를 쫙 갖고서 그 다음날 의회에 있을 일정을 위해 가지고 각 의원들한테 뿌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의원들이 내일 대통령 오니까 대통령한테 내가 무슨 질문을 하고 뭐 어떻게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이 있으면 의원이 막 가면은요. 보좌관이 막 따라가면서 오늘 만날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좋고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막 해줍니다. 바로 그렇게 따끈따끈한 얘기를 증거를 갖다가 웬만한 의원도 의회 지도부가 만났는데 그런 것까지 알고 그렇게 했으니까 새 대통령이 이전의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좀 다른가 보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대통령 특보가 와서 이상한 발언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미국이 좋아하지 않는 발언이죠. 이상한 발언은 아닙니다, 사실. 그 다음에 북에 억류됐던 미국 시민이 돌아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죽었죠. 그러니까 막 북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새 대통령에 대해서 긴장을 하죠. 그런 발언이 잘 작동을 해서 상원 한 1시간, 하원이 한 45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상하원 양당의 지도부가 다 모였어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번 새해기 시작하고서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양당의 지도부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던 적이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왔다고서 상원에서는 미치 매코넬하고 찰스 슈머가 같이 앉아요. 양당의 대장들이죠. 하원에서는 폴 라이언하고서 낸시 펠로시가 앉고 그리고 비슷비슷한 질문을 다 하고 하원에서는 막 질문이 나오는 거를
의원들이 할 질문이 사전 질의가 있고 연습이 없습니다. 막 질문하는 걸 대통령 그 자리에서 막 대답을 해야 돼요. 통역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좋았던 거는 미주동포들이 원하는 측면의 답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술술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정상 간의 회담 아젠다로 사드 문제는 빼기로 했습니다. 뭐 그 뒤로다가는 어차피 정부가 정부로 합의해서 받기로 했는데 받겠다고 한국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게 다 조율이 됐는데 의회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북한 위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미군 기지에 미국 무기를 들이보내는 거를 안 받겠다 그러는 것처럼 알게 되니까 이게 의회에서는 아젠다 중에 사드가 핵심이죠. 사드 어떻게 된 거냐? 북한 위협이 이런데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앉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우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탄두에다가 핵탄두를 창작하는 거 용납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찾아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드 그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답을 하신 게 저는 이게 참 내가 한국의 탄핵 정국, 촛불 힘 이런 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갑자기 됐는데 촛불이라는 게 뭐냐 한국에 미국이 가르쳐준 민주주의 방식이란 말이야. 국민들의 힘으로다가 권력이 바뀌고 하는 거. 한국은 오랫동안 봉건제도가 그런 거가 아니고 그랬는데 미국의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 그래서 국민 참여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거해서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이 가르쳐준 민주주의 방식 그 국민들이 사드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지난 정권은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어떻게 들어오고 그 사드가 들어오는데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걸 국민들이 알겠다 그래서 그걸 좀 가르쳐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받겠다고 그러는 건데 자 이게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듣거나 말거나 그럴 텐데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르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리즈너블하게 얘기도 되고 그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히려 고맙다는 얘기. 그것뿐만 아니라 북에 무기 개발하는 게 어디다 팔리냐, 중국하고 어떤 관계, 넌 어떻게 할 거냐, 개성공단, 금강산 그거 뭐냐 이런 얘기가 외교위원장, 군사위원장, 정보위원장한테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다 적절하게 뭐 어디에 목적을 두냐면 나 임기 처음인데 미국이랑 탄탄하게 협의하는 그런 공조체제를 가지고 하겠다고서 찾아온 난데 그거를 목적을 두고서 그거를 하는 걸 상원 거의 1시간 하원 한 50여 분 한 거에 대해서 일정을 잘했죠. 신행컨 이거 누가 했습니까? 미주동포들 정치력 가지고 의회에서 초청해달라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상하원 공화민주 양당 대표들이 다 앉고 상하원 군사위원장 존 맥케인이 오고서요. 정보위원장이 왔죠. 그다음에 외교위원장 밥 코커 외교위원장이 오고 하원에도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 또 민주당이 여기 브롱스 지역 여기 있는 엘리엇 엥겔 아주 샤이해가지고 웬만하면 안 나오는 분입니다. 그 브롱스 뉴욕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우리 대통령 본국 대통령이니까 앉으라고 그 앉아가지고 그 얘기 다 듣고 다 들으니까 의회에서는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 참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행이고 좋다 고맙다는 인사하고 이런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 끝난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백악관에 보고가 되잖아요. 하루 앞둔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봤을 때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뭐라 그럽니까? 의회는 또 다른 권력인데 내가 환영하고서 얘기할 만한 사람이 절반은 적고 들어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성과가 이런 성과가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거는 뭐 한국 언론은 무슨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졌다 그러는데 저는 주도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둘이서 같이 일할 만하고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좀 다르다. 미국이 생각하는 북은 우리 가족이 있고 그리고 북이랑 충분히 대화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스페이스도 있고 또 절대 핵폐기, 비핵화는 나도 그 원칙은 튼튼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를 바가 없으니까
북과 대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오케이, 너라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할 만하다. 그러니까 북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방식도 인정하고 같이 해나가자. 그런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북이랑 교류 협력 확대시키는 부분도 하려고 그랬는데 금강산 개성공단 이 의회에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관여 안 하고 미국식대로 하자가 아니라 당신 방식대로도 좀 하십시오라는 합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성과죠. 가장 큰 성과는 그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의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일본 관계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중국 시진핑은 벌써 와서 트럼프 만나고 갔어요. 일본 총리도 만나왔잖아요. 한국 가장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고 여기서만 논의될 수 있는 거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돈독한 관계를 갖자라는 이런 거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성과고, 그리고서 함께 할 수 있는 우위도 다졌고,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보면은 큰 성과. 너무 낯선 사람들끼리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상회담은 어디서 하나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는 특별히 이번에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런 부분이 성과고, 앞으로 과제는요. 제가 좀 질문이 나왔게,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특이한 건 여러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정상회담 후에 이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잖아요. 백악관 앞에 나가서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 꼭 모여있는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질의응답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시진핑하고도 그랬고 아베하고도 그랬고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공동성명 발표한 다음에 질의응답이 있을 때에 이 기자들의 거부 반응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정상회담한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기자들한테 그냥 막 쏴대는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는 누가 더 고생하나 하면 한국 측이 고생이 아니고 백악관의 참모들이 더 고생이에요. 국가다 간에는 합의를 한 건데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속에서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준비할 때 국무부 쪽에서 우선 질의응답 없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질의응답 없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북의 위협이 있다. 웬벼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치루어진 정상회담 치고서는 좀 요번에 잘 됐고, 특별한 건 이제 이런 얘기는 전 자제를 하는데 그 의회에서의 의원들과의 간담회 때 그 대답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법조인 출신인데도 어떻게 그 의원들 질의에 집중해 가지고 빼놓지 않고 여야 의원들을 다 그 설득도 하고 그러는 걸 보고서 한국이 그 분단 국가지만은 어쩌면은 이번 이 대통령 때에 남북 문제는 뭔가 그래도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그 막연한 기대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좀 이렇게 좀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참 한켠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걸까요? 이번 그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참 화딱지 나지 않습니까? 겨우 북한 위협이 막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이런 따뜻한 마음에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이제 풀러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사일을 쐈어요. 분명히 장거리 미사일이고 정보기관이 내놓는 얘기에 의하면은 뿅 날아가다 그러겠지만은 저 정도 되면은 알래스카까지 충분히 도달하는, 그럼 이제 다시 미국에서는 긴장이 되죠. 그리고 공격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 본토가 어떻게 좀 위해된다 그러면은 미국은 심각한 결심을 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불안해졌고 순식간에 그렇게 됐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이런 국면을 타개할
한국의 새 대통령 리더십에 좀 달려 있지 않는가. 더 이상 미국의 인내심이나 미국을 설득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옵션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 미사일 쏘고 나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이런 회담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한 보도는 정말 없었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보도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정상들이 워싱턴에 오면 올해서부터 보도를 잘 안 하기로 짜고 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오기 전에 이틀 동안 인도의 나렌드라 총리가 다녀갔어요. 그것도 전혀 보도가 안 된 거죠. 인도는 미국이랑 장사거리가 큰데 인구가 많고 뭐 이 개발권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걸 봤는데 북한 미사일에 관해서는 이제 대대적으로 뉴욕타임즈에서도 only 1A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톤의 사설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남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이렇게 위협적이고 우리는 뭐 갖고 있다 이러면서 테이블에 앉으면은 뭐 이런 거를 요구하려는 저런 측면에서 더 위협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아닌가. 또 한 가지 들이다 보면요. 분명히 지금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이걸 비교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이 왜 힘들었나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최초의 정상회담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상도 백악관에 온 적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다른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뭐 저기 저 플로리다에 그 저 트럼프 리조트에서 불렀대는데 그거는요 너무 중국도 급하니까 찾아간 거고 글로 아베도 급하니까 찾아가 가지고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내가 대통령인데 이래라 저래라 일방적으로 얘기한 걸 듣고 간 겁니다. 백악관의 정상회담은 정상이라는 자격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긴장되고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이슈는 경제적으로다간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외교 안보적으로다간 미국의 의존도가 높고 미국 품 안에서 중국이랑 교류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미국의 적국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중국도 미국에 아쉬우니까 트럼프가 100일 이내로 북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북의 미사일이나 이런 거 해결하게 하라. 그러고 시진핑이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가가지고 북에다가 연료 주고 이런 거를 차츰차츰 끊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북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 나서서 중국이랑 북한이랑 관계를 갈라놓는 거 아닙니까? 이간을 시키는 거잖아요. 북에서 볼 때는. 전략가들이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갖든 핵 개발을 갖든 가지고서 미국이랑 한국이랑 관계를 이간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라고 해요. 이거를 벌려놓으려고 하염없이 생각할 거라고. 거기에 가장 좋은 무기는 미국을 위협하는 거죠. 미국을 위협하면은 한국은 미국의 말을 미국과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마당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중국과 뭐라죠? 다시 러시아, 북한, 중국으로 한 집안이 되고 일본, 한국, 미국으로 되면은 한국의 분단이라는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북한 권력이 아주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이런 해빙 무디로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러는 거 아닌가 굉장히 답답하고 우라통도 터지고 그러는데 너무나 미사일 쏘는 거 밉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류 협력하고 그 이전에 했던 햇볕 정책이나 소프트 랜딩 한다라는 이런 한 옵션도 갖고 가려는 한국의 새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인 역량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는가 굉장히 긴장이 조성돼 있는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네네. 그 뉴욕타임즈도 뭐 앞서서 뭐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관련돼서 지금 마땅한 대책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이제 옵션이 없다. 그렇죠. 네네. 지금 네네. 북한은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끝까지 가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보다는 북을 괜찮게 인정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가는 비용이 덜 들고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 생각이 다수되고 요런데 아마 북에서는 차가 난 것 같은데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 관계를 갖는 겁니다. 미국과 전쟁 중이니까 이거를 전쟁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북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쪽 국가에서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설명하자면 이런 게 많은데 만일에 트럼프 정부에서 이 골칫덩어리 해가지고 요구하는 거를 한 스텝 들어주게 되면 평화협정 체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평화협정이라는 부분이 미국의 정치력으로 그 북한을 하나의 정상 국가로 만들어가는 옵션 같은 걸 넣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백악관의 외교안보의 한국 담당하는 쪽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대안만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결심을 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그렇게 뉴욕타임즈는 리버럴이잖아요. 네네. 그 뉴욕타임즈는 그런 대다 쪽이글 나오기를 바라고 그런 기사를 쓴 거 아닌가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그렇게 좀 눈치채 모든 게 다 평화협정으로 갑니다. 북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관한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판단과 문재인 정부의 정치력으로 이런 부분을 미국과의 어떤 공조 시스템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 핵폐기라는 부분을 보장받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미사일이 발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한인분들께서 이 굉장히 기술력이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실제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혹시 당장이라도 급박하게 이 상황이 좀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뭔가 좀 큰일이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좀 짚어주신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포함한 중국 마찬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미국도 심지어는 우리가 우려하는 미국의 정밀 타격이라든지 선제 타격이라든지 군사적 옵션이라는 거를 쓰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다수 아직 의견입니다. 그런 자본 논리 속에서.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의회 권력에 이렇게 안착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뭔가 지금 만들어내야 될 것들이 멈칫멈칫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워싱턴의 국면 타겟책으로 군사적 옵션을 하나 쓸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려운 부분이 하나의 아주 굉장히 위험 부담률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미국 판단이 그런 군사 옵션, 무력 이런 부분에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다만 이렇게 두렵고 우려되는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들의 최선은 미국의 여론을 그래도 우선은 안정과 평화다. 우선은 안정과 평화다. 적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입장, 그런 의견을 미국 주류 사회와 미국 오피니언 리더와 미국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끊임없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